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뾰트르 대제입니다. 뾰트르는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황제, 임페라토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뾰트르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갈등 속에 휩쓸립니다. 왜냐? 뾰트르가 둘째 부인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뾰트르와 뾰트르의 모친은 프레오브 라젠스코아라는 곳으로 사실상 추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러시아 궁정의 답답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와 더욱더 대조가 되었죠. 뾰트르는 보고 듣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깨닫는 실습형 학습자였고, 이 스타일이 왕이 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조프에서의 승리 이후에 뾰트르는 더 이상 책이나 외국인 기술자에게 듣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배우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짜르가 직접 회의로 나간다는 전례 없는, 이게 뭐 짜르만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거 정말 전례가 없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697년에) 뾰트르는 약 200여 명이 넘는 사절단을 서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유럽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통째로 배우자 그는 군사, 조선, 항해술, 과학기술, 무기, 행정 시스템까지 유럽이 가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러시아에 가져오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뾰트르는 좋은 집이나 자택에 머물지 않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꼭 일반인이 사는 하숙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처음 이 네덜란드 조선소에 왔을 때 뾰트르가 묵었던 하숙집은 나중에 그대로 보존이 돼서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뾰트르는 네덜란드에 이어 영국에서도 3개월간 체류를 합니다. 이때 영국 해군 전문가 고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가서 이제 목수질만 한 거 아니고요. 사람도 만나보고 기술자도 찾아보고, 뾰트르가 가만히 보면은 은근히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황제가 일한다는 것만 주목하지만 정말 그랬으면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게다가 뾰트르는 신앙심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국가 통치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심은 없지만 정치적 목적에서 영국의 성공의 대성당이죠, 세인트 폴 대성당도 방문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사제들도 만나보고 왕권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에 가서는 이젠 정말 다 아는데도 포병 부사관으로 또 변장을 해가지고 프로이센군 고위 지휘관에게 가서 대포 조작 기술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미친 척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아마 이거 시켜 말어 속으로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죽을까 못했을까. 좌우간에 뾰트르는 유럽 국가들이 국민교육, 행정, 과학, 상공업, 무역, 항해력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전통과 의례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배워야만 산다. 사회를 바꿔야 된다. 사람들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역사 TMI 타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딴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뾰트르는 네덜란드에서 해부학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시체 해부 실습에 직접 참관했어요. 당시 유럽에서도 시체 해부는 별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에서 금지했었잖아요. 그래서 몰래 했는데 아주 극소수의 의대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왕족이 이걸 참관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였죠. 그런데 뾰트르는 이 해부학 실습까지 참관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황제가 가는데 혼자 갔겠냐고, 애들 잘잘 끌고 가야지. 해부학 실습이 시작이 되니까 끔찍한 광경을 보고 사절단 수행원들이 이제 욱욱하고 뭐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하게 난리가 나니까 뾰트르가 잠깐 집합, 기상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블로 가서 그 시체의 근육을 한 입씩 물어뜯고 오는 겁니다. 이 아저씨 정말 좀 칭찬해 주려다가도 이게 잿더리 던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뾰트르의 신화가 생기는 건데,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가끔 하는 거 보면 살벌해. 그럼 또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냐? 전투 현장에서 치료하려면요, 피 튀고 살점 입에 들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체험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체험해야 나중에 뭐 제도를 바꾼다,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이해하고 하지. 아무튼 그 방법은 틀렸지 몰라도 정신 하나는 확실해.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까지는 대단한 거죠. 의술은 좀 도전하기 힘든데 이분이 도전해도 이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분이 배웠던 의학이 뭐냐면 그 치과에서 이빨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이거 배웠다고 신하들이나 주변에 충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뽑아주겠다고 이게 실습하겠다 이거지. 근데 옛날에 솔직히 춤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궁전서 돌아다니니까 시종이고 신하들이고 저분이 뭐 드셨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 지나가다 잡으면 야, 입 벌려봐. 17번 뭐 이러면서. 정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표트르는 자신이 직접 사용한 발치 도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치과 및 외과 도구들을 수집했는데 이 도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지금까지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콘스트 카메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트르는 원래 유럽에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짜르가 자리를 비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698년에 러시아의 근위대 스트렐치, 이 문제의 스트렐치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정신과 기술과 견문으로 무장한 황제께서 돌아오셨어요. 궁정에 돌아오자마자 폭풍 같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유럽식 국가로 갈아엎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의 모습이 눈에 보일 만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게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 옛날 단발령 내려가지고 상투 자르기 했던 것 같은 건데, 당시 러시아 남성들은 이 수염이 그야말로 프라이드 전체였어요. 정교회에서는 남성의 수염은 신이 준 모습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수염을 자르는 거는 신성 모독 그 자체였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특권층이야, 손에 물 안 묻히는 사람이야 라는 상징이었죠. 그러니 그걸 자른다? 큰일 나죠. 어떤 사람은 수염이 없이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은 이 수염이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일 안 한다. 표트르가 유럽이 뭐냐, 귀족들이 앞장서서 일한다. 탁 해도 군대 가고 장교되고 그러잖아. 그러니 수염부터 깎아라. 그래서 이 수염 문화의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돌파하냐? 말로 하면 듣겠냐? 연회장에 불러. 갑자기 칼 들고 나타나. 직접 면도칼을 들고 연회장에 모인 귀족들의 수염을 써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게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저항하다가는 수염이 아니라 딴 거 자를 수도 있잖아요. 제 일생의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 이런 그림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단숨에 수염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차마 귀족은 못 죽이는데 이 스트레치 반군, 얘들은 면도칼로 수염을 자르고 도끼로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반군에 대해서 쳐버린 동시에 러시아의 오랜 비잔틴 전통과 단절한다는 뜻이었죠. 이런 강제적인 방식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자 표트르는 또 유럽에서 배운 제대로 된 수법을 사용합니다. 수염세를 부과했어요. 수염을 고집하겠다면 돈을 내라. 거기다가 이 돈도 신분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했습니다. 돈 많은 애들이 수염을 더 내라는 거죠. 그리고 수염세를 내면 수염 토큰이라는 동전을 지급했는데, 왜냐면 수염이 또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면 또 내란 소리였겠지. 그래서 뒷면에는 수염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어디 성문 들어가고 할 때 수염을 강제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나 돈 냈다, 세금 낸다라는 증표로 이거를 보여주면 이제 강제로 잘리는 걸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요. 수염 논쟁은 단순한 패션 싸움이 아니에요.
전통과 종교, 변화와 근대화의 첫 충돌이었죠. 표트르는 외모 개혁으로 우린 이제 유럽과 같은 길을 간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표트르의 개혁은 수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의상으로 카프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길죠. 이거 이제 서양 용어로는 로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옷의 특징은 또 이것도 또 내가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양반들 보면 이렇게 소매 길잖아. 그 뭐 사극에서 맨날 여기서 뭐 이렇게 꺼내주잖아요. 정말 거기다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주머니용으로 긴 게 아니고 나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짧게 잘라버려서 짧고 활동적인 서유럽식 코트나 재킷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고집하던 귀족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표트르는 궁정 직원들과 관리부터 유럽식 복장을 도입했고 겉모습부터 서구식 관료 체제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죠. 복장과 외모는 자기 정체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표트르는 유럽을 이기려면 유럽처럼 바뀌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나는 유럽을 모방하자, 우리의 전통을 버리고 유럽 옷을 입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일해야 한다. 리더가 되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책임감이 있다면 네가 직접 뛰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하자는 메시지였던 거죠. 자, 실제로 겉모습을 바꾸고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표트르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기 시작해요. 표트르는 강한 군대 없이는 강한 나라는 없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대는 귀족의 사병 성격이 강했고 전쟁도 정통 방식에 의존해서 조직, 훈련, 전술 이 모든 게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트르는 유럽식 정규군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양식 훈련법, 제식, 군사교범을 도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관학교, 장교 양성학교를 설립하고 더 중요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군대를 직접 관리하게 돼요. 특히 어린 시절 장난감 군대놀이로 만들었던 세메노프스키, 프레오브라젠스키 부대는 실제로 러시아 최정예 근위 연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즉 어린 시절의 놀이가 러시아 군대 혁신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표트르는 줄서기, 혈통만 따지는 관료 문화도 깨트립니다. 관직 서열표라는 걸 만들어요. 출신보다 능력과 공적으로 승진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집안이라고 자동 승진하는 거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고 음서 이런 거 안 돼. 실제 완전히 없어지는 않지만 관료 제도를 만들어서 이적에서 이쪽으로 승진하고 여기서는 다음에 승진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글자, 공부, 행정 시스템까지 러시아의 뿌리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겉모습만 서양을 따라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개혁이었죠. 그리고 표트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찾아옵니다. 대북방전쟁. 바다로 나가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고 러시아가 유럽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승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전쟁 참 많이 했는데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임팩트 있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전쟁이 이 대북방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가 스웨덴이다 보니 지금 현대인들은 야 뭐 스웨덴하고 싸웠어? 이러는데 당시 스웨덴은 북유럽 최대 강국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이 아니에요. 나폴레옹 나오기 전에 최고의 군사 강국이자 혁신 국가였습니다. 이 스웨덴과 러시아의 운명을 바꾼, 아니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웨덴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러시아가 되게 만든 그 21년에 걸친 기나긴 한판 승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발트해는 돈, 기술, 문물의 통로였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해상무역권을 이제 장악하는 것이 발트해를 가진 나라만이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다를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 최강 군사국 중 하나였어요. 전쟁사 좀 좋아하시는 분은 구스타프는 다 알아요. 그 구스타프에 맞먹는 스웨덴의 전쟁 영웅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시 겨우 18살이었던 칼 12세입니다. 칼 12세는 진짜 천재 전쟁 전략가라고 불릴 만큼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요. 또 젊은 능력 있는 젊은 장교들 찾아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병사의 용기와 능력은 스웨덴군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스웨덴을 상대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니까 덴마크 그리고 폴란드와 손잡고 반스웨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요 스웨덴 하나가 이거랑 이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뭐 한 50대 정도, 50대 1의 전력의 차이예요. 그런데다가 칼 12세가 더 18살이니까 칼 12세를 무시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러시아, 폴란드, 덴마크 이렇게 해서 스웨덴을 뺑 둘러싸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목적은 발트해를 우리가 나눠 먹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덴마크였습니다. 그들은 스웨덴과 동맹 관계였던 홀슈타인 고트루프 공국, 여기 요 조그만 여기 어딘가 네덜란드 들어가는 조그만 땅이에요. 여기를 공격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지핍니다. 이제 덴마크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도 오고 폴란드도 오는데 스웨덴이 이거 신경 쓰지 우리 신경 쓰겠냐. 요 조그마한 거 먹는데 그래서 요 조그만 거 하나 먹겠다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스웨덴의 칼 12세가 영국과 네덜란드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기습적으로 상륙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덴마크 군대는 전부 홀슈타인 점령하러 가 있는데 얘가 겁도 없이 이거를 놔두고 자기한테 쳐들어올 줄 알았겠냐고요. 순식간에 덴마크가 항복하면서 전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덴마크는 떨어져 나갔는데 러시아는 움직이고 있었죠. 발트해로 가려니까 여기 나르바라는 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딱 봐도 러시아가 나가려면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항구 거점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죠. 1700년에 벌어진 나르바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동원한 병력은 약 3만에서 4만 명이었어요. 스웨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만 봐도 러시아의 압승이 예상되는 전투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스웨덴군이 여기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스웨덴군은 지금 여기 덴마크 갔거든. 칼 12세가 이거를 코펜하겐을 단숨에 제압하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강행군을 하면서 나르바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전투 당일에 스웨덴군은 러시아 진영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곧장 이쪽으로 진입하게 돼요. 러시아군은 칼 12세가 대규모 본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얘들이 나타나니까 급하게 방어 태세를 취했는데 마침 눈보라 갇히면서 러시아군 정면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병 지휘관은 지금 당장 반격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은 저건 선발대일 뿐이다. 저건 뒤에 많을 것이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걸 노리고 그 빈자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러면서 대기하라고만 합니다. 그 사이에 스웨덴군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고 오후 2시에 공격을 개시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군대 같으면 나타나자마자 공격인데 옛날 군대는 이게 전열보병이라고 줄 세워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줄 서보신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줄만 쓰냐? 대포도 놔야지. 포탄 보급대도 배치해야지. 어떨 때는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스웨덴군은 이제 오후 2시에 전투 준비를 마치는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빨리 한 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방어, 대기하는 사이에 벌써 공격 대응을 만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칼 12세는 병력을 좌우로 나눠서 러시아군의 양익을 동시에 치는 집중 돌파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군은
부대별로 훈련 수준이 달랐어요. 그리고 스웨덴군은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약한 부대 쪽은 먼저 치고 강한 쪽은 이렇게 견제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대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부대가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안전한 남아있는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대 쪽으로 튑니다. 그러면 얘들이 적군보다 더 무섭게 자기 편 군대를 무너뜨려요. 이렇게 돼서 북쪽 군대까지도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최강 군대, 이 표트르 대제가 키워놨던 최강 근위대 연대는 그래도 끝까지 전열을 유지해서 저항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황이 파악되니까 반격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소수정예였던 스웨덴군의 집중 돌파로 러시아 중심부를 완전히 갈라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가 급격히 스웨덴 쪽으로 기울었죠. 이렇게 되니까 총사령관이었던 외젠 공작은 이 사람은 스웨덴 군이 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적의 이진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이제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군은 전투력이 고갈라 있었는데 졌다,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러시아군은 전투력이 붕괴될 정도로 큰 피해를 했습니다. 10,000명의 스웨덴군이 4만 명의 러시아군을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나르바 전투의 패배는 러시아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표트르 대제는 내가 지금까지 한 군제 개혁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표트르는 패배했지만 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합니다. 훈련도 지휘체계도 무기도 모든 게 낡았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주저앉아서 구경만 한다. 후퇴하는 군대는 자기 편을 무너뜨린다. 이거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없이 군사훈련, 장교교육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과 대포의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안 맞으니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안 되는 게 보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 해군을 창설해야 일단 제대로 된 보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규 해군을 창설하고요. 병사 복무제도 정비하고 군대 조직 개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걸 건수 잡아서 아예 나라의 틀까지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건 표트르 대제의 문제고 칼 12세로 돌아오면 이 나르바 전투의 승리로 이 18살짜리가 유럽의 군사 천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진짜 천재였어요. 이 군대를 또 몰아서 이게 거의 10,000명, 8,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병력을 이걸 지금 다 해집는 거야. 폴란드까지 가서 폴란드국까지 격파해버립니다. 이래서 약 9년 동안에 폴란드 왕도 퇴위시켜버리고 작센 지방도 점령하고 완전히 여기를 평정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를 정비한 다음에 이제 폴타바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9년 동안에 표트르는 나르바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완전히 새 군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칼 12세는 완전히 연전연승하며 영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웨덴군이 병력은 적지만 인구 대비 군대는 러시아에 비하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군대를 움직이는데도 스웨덴은 거의 전 국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10년을 굴렸으니 이제 나라가 허덕허덕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군대는 연전연승하는데 이 넓은 전장을 지원해줄 보급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병력도 적지 이 넓은 전장에 긴 보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폴란드도 말 안 듣지. 얘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급 딸리고 병사들은 늙고 지치고 여기에다가 전투 중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칼 12세까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이 또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급이 문제인 나라를 괴롭히는 방법, 청야전술을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여기를 불태워버리고 현지 보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청야전으로 칼 12세의 군대를 지치게 하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스웨덴군의 체력과 사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이럴 때 갑자기 어디선가 구원 세력이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카자크족 지도자 이반 마체파가 칼 12세가 우크라이나를 보호국으로 인정해주면 병력 3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보냅니다. 칼 12세는 이거 신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3만의 병력을 받기 위해서 군대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카자크족도 이게 연합 세력이다 보니 이 제안이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자크족 절반이 이 소리를 듣고 러시아 편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복잡한 게 카자크족이라는 게 원래 절반이 러시아에서 도망친 농노들이에요. 그런데 카자크족의 종교는 또 동방 종교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는 또 전통적으로 앙숙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 러시아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얘들은 이중으로 마음에 안 들어. 러시아는 하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얘들은 세 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돼서 마제파의 세력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로 붙어버리고 마제파가 한순간에 몰락해요. 칼 12세는 얘가 3만 명 준다고 그래서 왔더니 3만 명은 없고 뭐 300명인가 3,000명인가 데리고 얘가 도망을 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 식구만 늘은 거죠. 그리고 표트르는 이때 재빨리 따라 군대를 투입해서 이 카자크 군대를 학살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칼 12세는 폴타바를 공격할 기회를 놓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보급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칼 12세가 이제 다시 폴타바로 진격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군대가 두 군데로 분리되어 버려요.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폴타바로 와. 이렇게 오니까 러시아 군대가 어디를 노리겠어요? 여기 11,000명의 부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 분견대를 인수하던 스웨덴 장군이 레벤하우프인데 공격을 당하니까 이 좀 단순한 장군들은 그래. 자, 우리 병력이 빨리 왕하고 합쳐야 된다. 그래갖고 보급, 마차 이런 거 다 버려두고 병력만 데리고 튑니다. 그래서 6,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급 물자는 다 놓고 와요. 대포까지 다 놓고 옵니다. 근데 내가 칼 12세라면 너가 몸만 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난 밥 줄 것도 없는데 대포는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또 딴 6,000명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공격하러 가는데 러시아는 병력은 차고 넘치니까 이 부대가 분산되질 않아요. 이렇게 돼서 폴타바에서 칼 12세는 지치고 분열되고 깨지고 사기 떨어진 군대로 표트르의 군대와 만나게 되죠. 표트르는 드디어 맹공을 실시하는데 이때 표트르가 그동안 해왔던 개혁이 빛을 발합니다. 이때는 러시아군이 전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력도 많았지만 전술 기동을 통해서 스웨덴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니까 칼 12세가 병력 절반을 잃고 도주하게 됩니다. 표트르는 이때 정책에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탄압과 학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나았는데 칼 12세는 이 병력으로라도 적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칼 12세가 믿는 것은 자기가 폴란드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세우거든요. 그 왕이 자기한테 지원군을 끌고 와주기로 돼 있었는데 폴란드가 미쳤냐고요, 도와주게. 그래서 그냥 온갖 핑계 대고 안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중삼중의 고난인데 칼 12세도 전쟁터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열악한 순간일수록 공격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공격을 개시하는데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보급도 적고 병력도 이미 절반이 패배해서 사기도 떨어지고 병력도 부족한 군대가 준비도 잘 되고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거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초조하니까. 이렇게 돼서 폴타바를 공격하게 되는데 칼 2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병력을 최대한 이쪽으로 뽑기 위해서 이 요새의 러시아군을 견제하는 병력을 최소화시킵니다. 겨우 1,200명만 놔둬요. 그러면 1,200명이 지보다 10배 안 되는 병력을 어떻게 지켜? 그래서 대포를 여기다 다 줘버립니다. 근데 대포가 아까 오면서 다 잃어버려가지고 남은 대포가 34문밖에 없었는데 30문의 대포를 여기다 놓고
겨우 공격하는 부대는 4개의 대포만을 가지고 그래서 대포는 놔두고 몸으로 공격하게 되니 러시아군은 대포는 100문이 넘는데 병력도 많고 대포도 많고 방어 진지까지 구축하던 애들을 적은 병력으로 적은 화력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문제가 칼 12세가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말을 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차에 누워서 전투를 지휘했는데 스웨덴군의 장점은 기동력이거든요. 병사나 전술훈련에서 앞서 있으니까. 기동을 하려면 지휘관이 앞에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저 뒤에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좌익 돌파를 하다가 한쪽은 진격하고 한쪽은 막혀요. 그런데 대포의 화력은 100대 4였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마구 포격을 개시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군은 진영을 유지하면서 저항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보급이 잘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화약도 다 젖어가지고 사격하는 것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칼 12세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전선에 나와서 병사들을 독려했는데 이 바람에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최근접 경호원 24명 중에 21명이 전사하는 스웨덴군은 그냥 괴멸되게 됩니다. 이 폴타바 전투는 단순히 한 전투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유럽의 패권 이동을 결정지은 순간이었어요. 이 승리로 스웨덴은 몰락했고 러시아는 유럽을 위협하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러시아 제국 시대의 문을 연 전투가 바로 폴타바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칼 12세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폴타바 전투에서 패배한 칼 12세는 오스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명성도 있고 본인은 재계를 노리는데 누가 군대를 주겠어요. 칼 12세가 오스만에 살고 있으니 스웨덴은 왕이 없어요. 표트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발트해로 나갈 때다 해서 스웨덴 주력은 붕괴되고 왕은 딴 나라에 망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발트해 연안 지역 요새들을 점령하면서 발트해로 진격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칼 12세는 나중에 스웨덴으로 돌아왔다가 재기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립니다. 이때쯤 되면은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러시아는 바다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표트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발트의 패권을 손에 넣어서 바닷길을 확보합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이 내륙에 머물던 나라에서 유럽 바다로 뛰어드는 해양국가, 사실은 이제 침략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폴타바 승리 이후 표트르는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의 변방국가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아갈 창문이 필요했죠. 또한 자기의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표트르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수도를 옮기겠다. 새로운 수도가 세워질 장소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이거 진짜예요. 바다입니다. 폴타바 승리 후에 표트르는 내륙의 모스크바가 아닌 바다로 열린 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전통과 상징이었지만 유럽과의 교류, 무역, 문화 유입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저 안쪽에 있으니까. 표트르는 러시아가 달라지려면 수도의 성격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표트르는 발트해 연안의 늪지대를 선택해서 새로운 수도 건설을 명령합니다. 이곳은 원래 인적도 드물고 물 위에 떠있는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표트르는 유럽식 도시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했어요. 건설 과정은 혹독했죠. 이게 늪지대에다 세우니까
땅은 발에 빠질 정도의 늪지고 여름에는 역병, 겨울에는 혹한이 몰아칩니다. 이게 저 늪지대를 개간해서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올라와요. 이게 진흙, 늪지 개간할 때 사람들이 원래 무지하게 죽습니다. 그땐 의학이 그런 걸 감당을 못했거든요. 이러니 노동자, 군인, 농민, 징발된 사람도 수만 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수도 없이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건 그래도 표트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의 건축가, 기술자들을 초청했고 도시 설계부터 건축 양식까지 유럽 스타일로 통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했는데 상트는 이제 세인트란 뜻이고 페트로는 베드로죠. 부르크는 이제 도시란 뜻이고 그러니까 성 베드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귀족들에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강제 이주를 명령했습니다. 거부하면 표트르의 개혁 대상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염 잘리는 걸로 안 끝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늪지대에 지금 막 몰아서 건설을 해요. 자, 지금도 건설해서 공기 맞추는 게 힘든데 맞추겠냐고. 당연히 못 맞추지. 표트르 아저씨 무서운 게 되든 안 되든 이주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별 얘기 다 돌아요. 심지어는 뭐 집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관료가 집에 가다가 집 앞에서 늑대한테 물려 죽은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피와 땀의 의지의 결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새 수도가 되었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러시아에는 없던 환상적인 새로운 도시로 면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워지고 러시아는 더 이상 예전의 러시아가 아니었어요. 표트르는 이제 세계에 선언합니다. 러시아가 유럽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발트해 확보와 대북방전쟁의 승리 이후에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강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721년에 표트르는 국가의 공식 국호를 러시아 제국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짜르가 아닌 임페라토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러시아가 동방의 변방국이 아닌 유럽의 제국으로 올라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세 러시아는 끝, 근대 러시아 시작, 단 근대 제국 러시아가 시작된다. 이런 선언이었죠. 또한 이 시기는 표트르가 추진해온 개혁의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해군 보유하고 유럽식 수도를 완성하고 관료제, 군제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국제 외교 무대에도 이제 정식으로 데뷔하게 돼요.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100년 뒤에는 유럽이 공포에 떠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다루기 힘든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변혁을 이룬 지도자의 말년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표트르의 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과격해집니다. 전쟁, 증세, 강제동원, 귀족제도 개혁, 그러니까 귀족 못살게 굴기, 수도 이전 등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르죠. 반발도 커집니다. 표트르가 젊었을 때는 새 시대를 여는 개혁이 있다면 말년에는 그냥 고집과 광합이라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은 수많은 인력이 희생된 사업이었고 전쟁으로 나라 살림은 바닥나죠. 백성들의 원성이 커져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표트르의 말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알렉세이의 사건입니다. 표트르는 아들 알렉세이도 개혁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랐지만 알렉세이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온건하고 전통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개혁과 전쟁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표트르는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없이 교육을 시키고
서유럽 출신 공주인 샤를로테와 혼인까지 추진했는데 이 부부도 또 문제가 많았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알렉세이가 1716년에 오스트리아로 도망쳐버립니다. 이게 정말 나는 못 살겠다, 다른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도망을 간 건지, 오스트리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의 뭔 일을 저지르려고 한 건지, 이건 솔직히 영화는 미스테리인데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는 절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표트르는 당연히 이것을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1718년에 알렉세이는 이 아버지의 설득 때문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반역 혐의로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이 프리드리히도 아버지한테 사형 선고 받았지만 이게 역시 수준이 달라요. 이게는 진짜였어요. 자, 그런데 감옥에서 신문을 봤던 알렉세이가 감옥에서 사망해버립니다. 사망 원인은 기록과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기록은 처형 혹은 사형 집행 전에 그냥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기록은 신문 과정에서 고문과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냉정함을 택한 군주의 결단이었는지, 아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잔혹한 폭정이었는지, 글쎄요. 표트르의 평가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알렉세이의 죽음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살해예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황태자가 처형을 당하면요, 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왕의 권위가 흔들려요. 왕도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은 자백을 했거든요. 사형 선고가 내려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이든지 더 이상 고문을 안 합니다. 고문을 할 게 없잖아. 시인했고 선고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매일 고문을, 계속 고문을 해요. 그렇게 고문하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일부러 죽인 거죠. 1724년 겨울에 표트르가 이제 항구에 시차를 갔는데 배가 이렇게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배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들여야 돼서 밧줄 해갖고 잡아당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트르가 이런 확 우통 벗고 들어가서 당겼대. 그렇다가 이제 그 감기인지 독감인지 하여간 병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저 어릴 때도 위인자에서 읽었는데 표트르 성격상 딱 그랬을 것 같잖아.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아무튼 저기 시찰 나갔다가 그냥 찬바람 쐈다가 병이 드셨는데, 정확한 병명은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이제 폐렴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기존의 병이 이제 심장병, 부종, 특히 이제 신장하고 비뇨기 질환, 이게 이제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세가 이제 찬바람 쐈다가 이게 악화되면서 1725년에 52세라는 러시아 사람으로 치면은 좀 오래 사는 편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별로 오래 안 사신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결국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됐는데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고 하네요. 표트르는 러시아를 근대 국가로 만든 개혁군주입니다. 전통과 고립 속에 살던 러시아를 서구식 국가로 재편하며 발트해 진출에 성공했고, 러시아를 유럽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군주였습니다. 이것은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결론입니다. 수도를 이전하고 제국을 선포했어요. 늪지의 유럽식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고, 러시아 제국을 선포하며 짜르에서 황제 임페라토르로 위상을 격상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유럽의 중심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러나 표트르에 대해서는 영웅이냐 폭군이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압적 개혁, 전쟁, 세금, 노력 동원, 귀족, 백성의 반발 등 개혁 뒤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를 100년 앞당겼다는 평가와 폭력적 개혁이었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아픔도 함께 남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를 새 시대로 연 개혁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킨 위험한 개혁자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탁상공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았던 그렇던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뭐냐,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제가 뭐냐, 이것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표트르 대제 시대 때하고 안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훨씬 아름답게 변했더라면 우리는 표트르를 더 칭찬하겠죠. 그런데 표트르 이후 사람들이 그거를 잘 해왔으면 또 그거를 칭찬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왜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하고 변함이 없을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찾기 위해서 개혁을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구 영웅전 하면서 모든 영웅들은 그늘이 커요. 그늘이 그림자가 커야 영웅인 것이야. 그런 그림자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 표트르는 집어던지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표트르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 영웅전에서 본 모든 영웅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용해야만 하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트르 이전에 러시아는 왜 이렇게 유럽 주변 국가들한테 좀 무시를 당했다고 할까요? 뭔가 스스로 자기들이 동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어디 산속에 있는 사람들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등치는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기록들 보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유럽 무시 안 하거든요. 17세기 되면은 서양의 과학 문명이 중국을 앞섰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등치는 되게 큰데 머리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유럽인하고 다르게 취급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풍속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가 좀 옛날식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